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소설가 펄벅의 몸값입니다. 어렸을 때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했던 펄벅은 중국이나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몸값은 그런 그녀의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몸값 시작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사막장의 감미로운 멜로디 사이로 금속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괴된 것으로 알려졌던 헤드리 레인 씨의 아들 지미 레인 군이 오늘 오후 자기 집 근처의 허드슨 강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완료. 켄트! 제발 꺼버려요. 알린이 소리쳤다. 켄트 크로더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라디오를 껐다. 알린은 갑작스러운 적막함 속에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앉아 있었다.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쩌죠? 최근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금은 나을 거야. 켄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알린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인지도 모른다. 켄트는 알린이 거의 병적으로 유괴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잔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따금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멀쩡하게 잘 자라난다. 켄트네처럼 부유한 가정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부자라는 데 있었다. 켄트의 부친은 종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주변의 이웃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백만장자의 서열에 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유괴범들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가을이면 학교에 들어가게 될 브루스를 생각하면 은근히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브루스는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세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까지 켄트가 매일 차로 태워다 줄 수도 없고 하인인 피터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교육상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인 사회이고 따라서 브루스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알린이 말했다. 배치는 틈만 나면 이불을 걷어차는 버릇이 있거든요. 켄트는 알린이 이불보다는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켄트는 그래도 파이프를 피워 물고 아내를 따라 일어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궁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알린이 살며시 아이들 방의 문을 열었다.
켄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두려움에 전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 방의 방문을 열 때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침대와 베개 위에 놓여 있는 두 아이의 자그마한 머리를 확인할 때까지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별 탈 없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켄트는 브루스의 침대 옆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브루스는 아주 깊이 잠이 든 듯 엄마가 자기 머리 위로 몸을 굽혀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브루스의 검은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빨간 입술은 앞으로 약간 나와 있었다. 피부는 까무잡잡했지만 알린의 파란 눈동자를 그대로 빼닮은 녀석이었다. 켄트와 알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린은 브루스의 치켜든 팔 위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윽고 알린이 켄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켄트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켄트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베시의 침대로 다가갔다. 사실 켄트는 딸인 베시에게 유별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브루스는 남자아이로서의 용기를 배워야 하니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확고한 주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딸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곤 했다. 베시의 머리카락은 알린을 닮은 젓갈색이었지만 눈만은 기적적으로 켄트의 검은 눈동자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켄트는 베시를 볼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곤 했다. 지금 베시는 그 조그만 콧구멍으로 약간 불규칙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얘 감기는 좀 어때? 켄트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 심해진 것 같진 않아요. 약을 먹였거든요. 켄트는 베시에게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언제나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유모인 몰리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몰리는 착하기는 했지만 다소 경박한 면이 있었다. 베시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떴다. 그리고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베시시 미소를 지으며 아빠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안아주지 말아요, 여보. 알린이 충고하듯 말했다. 자꾸 안아주면 버릇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켄트는 베시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 대신 켄트는 베시의 팔을 내려준 다음 장난스럽게 이불 밑으로 집어넣었다. 잘 자거라, 베시. 베시는 졸리운 미소를 지으며 얌전히 누워 있었다. 정말 착한 아이였다. 그만 나가요. 불을 꺼야겠어요. 알린이 속삭였다. 두 사람이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켄트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알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보았다.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았다. 유괴 사건은 번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켄트는 불쑥 그렇게 말했다. 물론 이따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 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라고. 켄트가 그 말을 하자
난로 앞에 앉아있던 알리는 몸을 돌려 켄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켄트, 당신은 만약 어느 날 밤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당신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해서 탈이라고. 그게 바로 다 그 망할 놈의 신문 기사 때문이야. 이 나라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떠들어대니 문제라고. 제인 엘리엇은 신문에 보도되는 유괴 사건이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야 제인도 신문 기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인은 수많은 유괴 사건을 취재했어요. 웨이스 사건에 대해 나에게 말해준 것도 그녀였고요. 알린의 목소리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켄트는 그녀가 말을 한 동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브루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걱정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가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켄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했었다. 그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켄트, 만약에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괴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켄트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했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지? 켄트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트 역시 브루스가 태어난 이후 모든 유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지금 켄트는 아내의 손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조마조마해 하는 거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우린 그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켄트. 나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도 훌륭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잖아.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런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지내는 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나에게 그런 걱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도 늘 걱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보. 그렇군.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린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군. 비록 지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 어떻게 할 거죠, 여보? 켄트는 반쯤 장난삼아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일은 우리 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해 주겠어? 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만약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가 유괴를 당하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었어.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요? 알린이 되물었다. 당신은 제일 먼저 신문사에 알리겠다던 마이크 오브리언과 다를 바가 없군요. 그런 사실이 신문사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제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글쎄, 그렇다면 연방경찰에게 연락하지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락하죠? 켄트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수가 있겠지. 어쨌든 뭔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둬야 해. 그래야만 그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을 테니까. 확고부동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몸값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점이야. 사람들이 몸값을 지불하는 한 유괴범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누군가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알리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브루스가 유괴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게다가 계절은 얼음처럼 차가운 한겨울이고 브루스는 잠옷바람으로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린 무슨 짓이든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우린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우린 브루스만 생각하기에도 벅찰 테니까요. 우린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애를 되찾아야만 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겠군. 아니요, 여보. 난 이야기하고 싶어요.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 켄트는 아내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내가 당신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렇지? 알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켄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여보, 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거야. 그렇지 않겠소?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최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 알 수 있어. 켄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법적인 몸값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유괴범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과감하게 대처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 그게 바로 민주적인 정부의 법칙이라고. 정부가 확실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국민들이 무언가 행동을 시작해야만 해. 만약 범인들이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죠? 알린의 구체적인 질문이 켄트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리라고 심각하게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건 전적으로 당신이 악당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 아니겠소? 하지만 만약 유괴당한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린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켄트. 자꾸 원칙만 들먹이지 말고 말해요. 나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여보. 난 원칙을 지키면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켄트는 알린의 못 믿어하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써 봐요. 그는 그 한심한 유머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그 아이를 어디다 내버려 둔 거요? 지금은 알린이 켄트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지만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켄트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켄트, 벨시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는 공장의 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알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켄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좀 가봐야겠습니다. 심각한 일은 아니겠지, 켄트. 켄트의 부친이 흰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켄트가 대답했다. 그는 그런 와중에도 알린이 방금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정도의 지각은 있었다. 정말 심각한 일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회의장을 빠져나온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동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알린과 그 한심한 유모가 서 있었다. 유모 몰리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우린 매일 하는 것처럼 브루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배씨를 안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잠시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배씨의 손에 닦아줄 깨끗한 손수건을 가지러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씨는 오늘 아침에 내린 비로 진창이 된 마당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나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정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소리를 질러서 사모님을 불렀어요. 켄트, 나도 주위를 샅샅이 찾아봤어요. 알린이 말했다. 그럼 대문 밖으로 나갔겠지. 켄트가 신음하듯 말했다. 대문은 잠겨 있었어요. 몰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제가 대문을 열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집 안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왔소? 켄트가 다그치듯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날이. 아마 한 1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켄트는 번개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배씨, 배씨. 그가 소리쳤다. 이리 나와라, 배씨. 아빠가 왔다. 켄트는 제법 키가 큰 라일락 가지 밑에 들여다봤다. 차고에는 가봤소? 그가 알린을 향해 물었다. 피터가 2번이나 찾아봤어요. 내가 직접 가보겠어. 여보,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봐.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집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켄트는 차고로 달려갔다. 피터가 자동차 밑에서 기어 나왔다. 없는데쇼, 날이. 피터가 중얼거렸다. 이 잡듯이 사방을 다 뒤져봤습니다요. 하지만 켄트는 다시 한번 차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고 피터는 강아지처럼 그의 뒤를 쫓았다. 그동안 켄트의 머릿속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국번 없이 7117. 켄트는 1년 전 알린과 유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부터 그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곳에 전화를 걸 때는 아니었다. 배씨는 어딘가에 무사히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까. 켄트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뛰어나갔다. 하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브루스 혼자였다. 아빠 웬일이세요? 브루스가 물었다. 켄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괜히 브루스까지 놀라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브루스, 집에 오는 길에 혹시 배씨 못 봤니? 아니요, 아빠. 마이크 말고는 아무도 못 봤어요. 광장을 건널 때 자동차가 많아서 마이크가 도와주었거든요. 저게 뭐죠? 피터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얀 종이 쪽지 하나가 돌멩이 밑에 눌려 있었다. 켄트는 그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신문에서 그런 쪽지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다. 켄트는 허리를 굽혀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아무렇게나 갈겨 쓴 것 같은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다. 글씨는 필적을 숨기기 위한 것인 듯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다. 몸값은 5만 달러이다. 당신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면 당신 아버지에겐 있겠지. 돈을 가져올 장소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 만약 경찰에 알리면 우린 아이를 죽일 것이다. 아빠 그게 뭐... 브루스가 입을 열려 했다. 브루스를 집 안으로 데려가시오. 켄트는 피터를 향해 명령했다. 알린은 어디 있지? 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알린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전화번호는... 알린? 켄트가 소리쳤다. 알린이 다락에서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알린. 켄트가 신음하듯 말했다. 알린이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다. 아, 그녀뿐만 아니라 켄트 자신도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럴 때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두었어야 했다. 물론 그는 이미 오래전에 대책을 생각해 두긴 했다. 하지만 그런 대책을 생각한 것은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몸값을 지불하고도 아이들을 잃는 경우는 허다하다. 켄트에게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충고가 필요했다. 7117로 전화를 걸어야겠어. 켄트가 말했다. 안 돼요, 여보. 기다려요. 알린이 울부짖었다. 걸어야 해. 켄트는 그렇게 소리치며 알린이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전화기 앞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7117번 좀 대주시오. 켄트가 소리쳤다. 알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켄트는 구겨진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그 쪽지를 읽어본 알린이 켄트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낚아채려 했다. 안 돼요, 여보. 기다려봐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고요. 하지만 이미 수화기에서는 누군가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7117번입니다. 켄트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유괴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유괴당했습니다. 나는 켄트 크로더스라고 하고 여기는 뉴욕 그린벨 이스트우드 134번지입니다. 상대방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내일까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서 50마일가량 떨어진 어느 마을의 모텔로 가면 회색 양복을 입고 주머니에 파란 손수건을 꽂은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켄트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알린은 옆에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죽일 거예요. 죽일 거라고요, 켄트. 그자들이 내가 신고한 것을 알 리가 없잖아. 켄트는 수화기를 든 채 알린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윽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켄트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워싱턴의 그 친구들이 내가 신고한 사실을 아무에게나 떠들어댈 것 같아? 여보, 우리에겐 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린은 겁에 질린 눈동자로 켄트를 바라봤다. 그들은 아이를 죽일 거예요. 알린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켄트는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실컷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알린도 눈물을 흘리고 있진 않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켄트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알린이 기다리는 것도 도와주어야 했다. 사람들은 흔히 남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따라야 할 지시사항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먼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봐야 요리하는 사라와 하녀 로즈, 그리고 몰리와 피터가 전부였다. 물론 몰리 말고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켄트는 멍청한 몰리를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았다. 모두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해요. 켄트는 알린에게 그렇게 지시한 다음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빠, 문간에 불안해 보이는 브루스의 얼굴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배씨는 어딨죠? 배씨가 보이지 않는구나, 브루스. 켄트는 가능한 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물론 금방 찾게 되겠지만 절대로 아무에게도 배씨가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마당에 나가봐도 돼요? 브루스가 물었다. 어쩌면 제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야. 2층에 네 방으로 올라가 있으렴. 아빠도 금방 올라갈 테니. 이내 하인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고 그 뒤를 따라 알린도 들어왔다. 난 브루스와 함께 있겠어요. 알린이 말했다. 얼핏 보기에 그녀는 비교적 침착해 보였지만 켄트는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도 금방 올라갈게. 켄트가 말했다. 알린이 브루스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나자 켄트는 기다리고 있던 4명의 하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몰리는 아직도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었다. 켄트는 그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다들 이미 그 쪽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켄트가 입을 열었다. 하나같이 친근하기 이를 데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이 낯설고 사악하게 느껴졌다. 피터와 사라는 켄트의 어머니가 데리고 있던 하인들이라서 켄트와 알게 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로즈는 사라의 진려였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왠지 적대적으로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 외부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켄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명심해 주세요. 배씨의 생명은 외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이 여자들처럼 쉽게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헌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켄트는 어금니를 악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한 번 한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배씨의 생명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몰리의 흐느낌이 통곡에 가까운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켄트는 몸을 일으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린 단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켄트는 번개처럼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유괴범들이 언제쯤 다시 연락을 해올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켄트 부친의 뻣뻣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켄트?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 알린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의사한테는 가봤니?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켄트는 그렇게 대답하고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브루스를 생각하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브루스는 자기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알린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알린은 몰리에게 위층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도 켄트만큼이나 몰리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지금쯤 배씨가 막 목욕을 끝내고 나왔을 시간인데 하는 생각을 하자 켄트는 아이들 방에 있기가 괴로웠다. 난 아래층 서재 내려가 있겠소. 켄트가 그렇게 말하자 알린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서재의 정막 역시 하나의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이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1시간 전에 전화 통화에서 그는 내일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 그래, 기다리자. 켄트는 스스로를 달렀다. 하지만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아이는 어떤 곳에서 오늘 밤을 자게 될까. 켄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다못해 마당이라도 한 바퀴 더 둘러봐야 할 것 같았다. 어쩌면 두 번째 쪽지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켄트는 마당으로 나갔다. 초가을의 황혼이 깃들고 있었다. 켄트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누군가를 향해 욕이라도 실컷 퍼붓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렸다.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당에 나온 것이다. 그는 마당을 구석구석 다시 한번 살펴봤다. 다른 쪽지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시각각 밀려들고 있는 어둠 속에서 대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주인 나리. 피터의 목소리였다. 그자들이 왜 우리 마누라 같은 여자를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요. 제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이걸 건네주더군요. 그 옆편에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무슨 소리가 씌어 있는지도 몰랐습지요. 켄트는 피터의 떨리는 손에 들려있는 종이 쪽지를 다급하게 낚아채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환하게 불이 켜진 홀에서 쪽지를 읽었다. 돈은 모두 현찰로 준비해라. 돈에 무슨 표시라도 했다가는 다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허튼 수작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일 밤 12시 정각 돈을 상자에 넣어서 시냇가의 죽은 참나무 밑에 놓아라.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켄트는 범인이 지정한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낚시를 하곤 했었다. 어느 해 여름엔가 참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때 켄트는 그곳에서 채
10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공장의 현관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봤었다. 범인들은 켄트가 그곳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켄트는 피터를 향해 돌아섰다. 이걸 누가 갖다 줬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요, 나리. 피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마누라는 그걸 건네준 사람이 백인이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요. 그 남자가 이걸 주면서 당신 영감에게 갖다 주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걸 저한테 줬고 전 그 길로 달려오는 길입니다요. 켄트는 마치 피터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할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혹시라도 피터가 누군가에 의해 매수를 당하거나 해서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그가 무엇인가 알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당신이 배 씨가 유괴된 것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내 손으로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하느님 앞에 맹세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나리도 절 잘 아시잖아요. 전 나리와 마님이 결혼하셨을 때부터 나리의 정원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요? 전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쇼. 집도 있고 봉급도 꼬박꼬박 받고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몸입니다요. 물론 피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켄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럽기만 했다. 플롯이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그 말은 벌써 했습니다요. 그 백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입을 열었다가는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요. 그럼 그만 가봐요. 내가 한 말 잊지 말아요. 알겠습니다요, 나리. 당연히 몸값을 지불해야 해요. 알린이 주장했다. 크로더스 부부는 침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침실 문이 약간 열려 있고 그 틈새로 바로 옆에 아이들 방의 문이 역시 약간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침실은 잠잘 때 켜두는 램프 불빛만이 희미한 조명을 들이우고 있었고 두 사람은 때때로 자기 침대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브루스의 머리를 확인하곤 했다. 두 사람이 잠들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사라가 만들어 올려보낸 차가운 닭고기를 조금 먹었고 알리는 켄트가 억지로 떠미는 바람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다음 가운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켄트는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일 만나기로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소. 켄트가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불안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남자가 회색 양복을 입고 주머니에 파란 손수건을 꽂고 있으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켄트가 배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그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수백 명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몸값을 지불해야 해요. 알린의 목소리는 무척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금 상황에 돈이 문제예요? 여보,
켄트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내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은행에 $20,000 정도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린이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나머진 당신 아버님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증권을 팔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어차피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지만 알리는 켄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문제는 배씨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것도요. 난 설사 배씨를 구하기 위해 당신 아버님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여보, 진정해. 켄트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아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아버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켄트.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 내가 아버님을 찾아뵙겠어요. 두 사람은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갑자기 알린이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난 언젠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때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죠. 켄트, 지금 배씨는 낯선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손에 붙잡혀 있어요. 어쩌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어쩌면 배씨가 발버둥 치지 못하게 하려고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고요. 켄트는 알린을 꼭 껴안았다. 지금은 그들이 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보다도 그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보, 난 무슨 일이든 다 하겠어.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준비하겠어.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신문에 광고를 내면 어떨까?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내용을 광고란에 실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보. 켄트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12시 죽은 참나무 밑에 오만에 동의한다.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알린이 활기를 띠며 말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본다면 우리가 무슨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문사에 가서 현찰로 광고비를 지불하면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광고를 실어주겠지?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알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켄트는 그 길로 밤길을 2마일가량 자동차로 달려가 신문사 건물의 허름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졸다가 일어난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된 야간 접수원이 켄트의 광고 문안을 받아들었다. 좀 이상한 문구로군요. 그 사람이 말했다. 하긴 가끔 이런 광고가 들어오는 일이 있긴 하지만요. 광고비는 $1입니다. 켄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짜리 지폐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켄트는 혼자 중얼거렸다. 켄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 태풍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인지 사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켄트는 어디선가 배씨의 목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가능한 한 엔진 소리가 나지 않게 차를 몰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틈엔가 잠깐씩 눈을 붙였던 것이다. 켄트는 알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침대에 들어가게 한 다음 자신은 여전히 옷을 입은 채로 자기 침대 위에 잠깐 누워 있었다. 그럼 그들을 깨운 사람은 브루스였다. 브루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이 침대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브루스의 목소리에 잠이 깨었다. 엄마, 베시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베시라는 이름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어떻게 우리가 잠이 들었죠? 알린이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주 긴 밤이었으니까.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몸이 무척 피곤했다. 오늘은 돌아올까요? 브루스가 물었다. 아마 돌아올 게다, 브루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브루스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오늘 밤에 베시를 데려올 거야. 켄트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켄트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직은 완전히 희망을 버릴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구해야 한다. 사실 켄트는 아직 몸값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회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몸값을 주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알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값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그가 져야 할 것이지만 브루스, 넌 엄마랑 같이 베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라. 켄트는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목욕을 한 다음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작정이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시에는 누군가 행동을 해줄 사람도 필요했다. 켄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작을 멈추었다. 만약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 만약 끝내 베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혹은 어디선가 베시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부모들의 심정도 모두 똑같을 것이다. 만약 켄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알린에게 사실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런 사실을 숨겨야 할까? 두 가지 모두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해결하기로 하자. 켄트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이었다. 켄트는 옷을 갈아입고 침실로 돌아갔다. 브루스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들의 침실로 와 있었다. 하지만 알리는 아직도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켄트는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아침 식사를 좀 올려보낼게. 난 먼저 아버님부터 만나 뵈야겠어. 만약 무슨 소식이라도 오면 당장 달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들렀다 오고. 알리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인 다음 눈을 감았다. 켄트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숨기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신경 하나하나가 온통 곤두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야.
진짜 위험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도 알아요. 알리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순 없어요. 그녀는 고함치듯 그렇게 말했다. 브루스와 함께 아래층이라도 내려가 봐야겠어요. 알리는 서둘러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켄트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지만 더 이상 어물거리고 있을 순 없었다. 브루스, 엄마랑 같이 내려오너라. 켄트는 그 말을 남기고 혼자서 집을 나왔다. 오늘 당장 3만 달러를 빌려주시면 주식이 팔린 대로 금방 갚아드리겠습니다. 켄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켄트. 물론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마는 3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문제지. 그것도 빳빳한 지폐가 필요하다니 말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물어보진 않겠다. 켄트는 아침을 먹는 동안 만약 이번 사건을 신문사에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굳이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켄트는 일어나자마자 조간신문의 광고란을 뒤져봤는데 자신이 의뢰한 광고는 제대로 실려 있었다. 하지만 켄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배 씨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켄트는 아침에 토스트를 날라온 로즈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다. 알린이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요. 하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잔뜩 풀 죽은 모습으로 켄트를 바라봤다. 주인님, 몰리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외쳤다. 어쩌면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몰리를 만나봐야 할지도 모른다. 어젯밤에는 왠지 피터가 의심스러웠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 피터는 나쁜 짓이라고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충성스러운 늙은 개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들 내 말을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배 씨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셈이죠.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 모두에게 100달러씩을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리. 사라와 로즈가 말했다. 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었고 피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는 돈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요, 나리. 제가 원하는 것은 배 씨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뿐이니까요. 그럼 피터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켄트는 두 손을 맞비볐다. 그건 나도 그래요, 피터. 켄트는 왠지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할 듯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켄트는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를 믿고 며칠만 돈을 빌려주십사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 켄트는 생각했다. 만약 투기로 친다면 지금 자신은 배 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그냥 한번 해보는 투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 어려우시면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차하면 집을 저당 잡히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켄트의 아버지는 그렇게 쏘아붙이며 수표책을 꺼내서 액수를 적어 넣었다. 내 아들이 돈을 빌리려고 집을 저당 잡히게 하고 싶지는 않다. 자, 여기 있다. 고맙습니다. 켄트는 짤막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제 은행에 갈 차례다. 하루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있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시계는 어느새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고 앞으로 1시간 후에는 회색 양복의 남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떠나야 할 것이었다. 켄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알리는 현관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들고 있었고 브루스는 마당에서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본다면 이 집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구했어요? 알린이 물었다. 켄트는 양복 안주머니를 두들겨 보았다. 준비 완료야. 켄트가 대답했다. 그들은 브루스가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점심을 먹었다. 비록 알린은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켄트 역시 아주 조금밖에는 먹지 못했지만 켄트는 알린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적어도 겉모습만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잘 노는군. 켄트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브루스를 바라보며 알린에게 말했다. 알린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소. 커피는 그만 됐어요. 켄트는 로즈를 향해 그렇게 말한 다음 이어서 알린에게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래요. 알린은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덧붙였다. 차라리 당신 대신 내가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 심정 잘 알아. 켄트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해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켄트 역시 기다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온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희망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 켄트는 혼자서 차를 몰고 모텔로 갔다. 잘 포장된 도로와 잘 손질된 들판, 안락해 보이는 농가 등은 평소의 풍경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켄트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오로지 돈을 위해 어린아이를 부모의 손에서 유기해가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켄트는 서쪽을 향해 자동차를 몰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돈이다. 그것 이외의 이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물론 언제나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그의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게으른 직원들을 매몰차게 몰아세우곤 했다. 타고난 바보라면 어쩔 수 없겠지. 켄트는 아버지가 툭 하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하지만 아무리 바보라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범인은 그런 게으른 바보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만약 범인이 정신 이상자라면 정말 큰일이다. 켄트는 모텔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향해 물었다. 술집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인은 재빨리 대답했다. 마침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었다. 그 여인은 켄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눈치였다. 켄트가 술집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술집의 한쪽 끝에 서 있었는데 몸집이 작고 유순해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회색 양복에 파란 줄무늬 셔츠를 입고 파란 넥타이를 맸으며 무엇보다도 주머니에 파란 손수건을 꽂고 있었다. 켄트는 천천히 그 남자 옆으로 다가갔다. 스카치 소다 한 잔 주시오. 켄트는 바텐더를 향해 말했다. 실내 테이블에는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켄트는 회색 양복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시골 모텔에 이런 술집이 있다니 놀랐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몸집이 작은 그 남자가 대답했다. 친절한 목소리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길다란 유리컵에 투명한 액체를 쭉 들이킨 다음 바텐더를 향해 말했다. 같은 걸로 한 잔 더 주시오. 그리고는 켄트를 돌아보며 설명했다. 런던 세탁부의 칵테일이라고 하는 술이죠. 켄트는 이 조그맣고 선량해 보이는 남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내리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만 나갈까요? 켄트가 불쑥 물었다.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회색 양복이 되물었다. 켄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남자도 켄트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켄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술값을 치른 다음 함께 주차장으로 나왔다. 이 지방로를 따라 북쪽으로 차를 모십시오. 회색 양복이 갑자기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느새 선량한 표정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켄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크로더스 씨. 켄트는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켄트는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지금의 켄트로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생명을 걸고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냉정한 태도 때문에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난 아직 댁의 이름도 모릅니다. 켄트가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라는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솔직히 우리에게는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요. 회색 양복이 중얼거렸다. 갱단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켄트가 입을 열었다. 그건 아닙니다. 갱단은 아이들을 납치하지 않아요. 회색 양복이 켄트의 말허리를 잘랐다. 어른이라면 또 모를까.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 유괴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어린이 유괴는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똑똑한 놈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따라서 그런 짓을 하는 놈은
잔챙이뿐입니다. 어쩌면 공범이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켄트는 이 낯선 남자가 이유 모르게 믿음직스러워서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아내는 몸값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주어야지요. 회색 양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드시 줘야 합니다. 우린 마술사가 아닙니다, 크로더스 씨. 어떻게든 범인과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잡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딱 2건 있는데 2건 모두 부모가 돈을 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단서를 잡을 기회가 없었죠. 켄트는 입을 쩍 벌린 채 되물었다. 그래, 그 아이들은 죽었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한 아이는 죽은 게 확인되었지만 다른 아이는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켄트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나 생사도 모르는 채 조바심 치는 것보다는 이 2팔로 배 씨의 시체를 안아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와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물론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범인에게 건네줄 지폐의 번호는 적어둬야지요. 쪽지에 쓴 이야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폐 번호를 적어두는지 아닌지 그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지시가 있을 테죠. 이리로 전화를 하면 나와 통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어 켄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군요. 우린 댁에 전화를 도청할 겁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필요한 건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척 현명한 분이로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경찰을 쫓겠다고 엽총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사건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아이를 찾았습니까? 천만에요. 돈은 돈대로 지불했는데도 말입니다. 돈을 지불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범인을 잡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직접 범인을 처벌하겠다며 엽총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켄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다. 나는 돈이든 나의 수고든 아무것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자, 그만하면 대충 된 것 같군요. 모텔 근처에 내려주십시오. 난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그는 어느 틈에 다시 선량한 얼굴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때부터 켄트는 침묵 속에 자동차를 몰아야 했다. 됐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술집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짧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가운데 집을 향해 차를 몰던 켄트는 정작 알린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색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무척 마음에 들고 믿음직스럽더라는 말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의 배후에는 이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강력한 정부의 조직이 뒷받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 사람은 켄트가 배씨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 나라의 경찰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었다. 켄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알리는 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별로 없었어, 여보. 켄트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몸값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 주장이 옳다고 하더군. 난 왠지 배씨가 아직 살아있기만 하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거든. 켄트는 아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덧붙였다. 자, 이 지폐들의 번호를 적는 걸 도와주겠어? 두 사람은 위층 자신들의 침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폐의 번호를 적기 시작했다. 켄트는 마음속으로 지금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자정 15분 전 켄트는 시냇가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을 샅샅이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부근의 지리를 손금 보듯 훤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천진무구했던 소녀는 자신이 먼 훗날 지금과 같은 처지로 이곳을 다시 찾아오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죽은 참나무 앞에 다다른 켄트는 돈다발을 넣어둔 종이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켄트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켄트는 전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행여나 배씨의 울음소리가 들려올까 해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배씨는 낡은 공장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켄트는 허리를 숙여 나무 밑둥 아래 상자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켄트는 지면에서 1피트가량 되는 높이에 메어져 있는 줄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게 뭘까? 켄트는 손으로 그 줄을 더듬어 봤다. 그 줄은 나무를 한 바퀴 돈 다음 커다란 돌멩이에 눌려 있었다. 그리고 그 돌멩이 밑에 종이 쪽지가 한 장 눌려 있었다. 켄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든 다음 라이터를 켜서 급하게 갈겨 쓴 글씨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 받아들여졌을 경우엔 내일 밤 12시에 하인의 집으로 가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허튼 수작을 했다가는 아이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켄트는 얼른 라이터 불을 껐다. 아이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배씨의 생명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내리를 스쳤다. 지금까지 그가 한 행동 중에는 알린과 상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결정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켄트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회색 양복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피터의 집에서 무사히 배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전화를 한다 해도
범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역시 배 씨는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회색 양복이 무슨 실수라도 저질러서 놈들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 씨는 살해당하고 말 것이다. 켄트는 알린이 뭐라고 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켄트, 우린 지금 배 씨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자기에게 닥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알린의 말이 옳다.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어차피 범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할 거 아닌가. 만약 배 씨가 무사히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배 씨가 죽는다면 그 순간 켄트의 마음속에 회색 양복에 용감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자 덤빈 부모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던가. 그들은 2번 다시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 아무래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켄트는 빈손으로 집에 도착했다. 알리는 2층의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 여보. 켄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알리는 이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켄트는 쪽지를 아내에게 건네주고는 그녀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윽고 알린의 고통스러운 시선이 켄트에게로 옮겨왔다. 지금부터 24시간을 또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알린이 소리 죽여 부르짖었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켄트. 아니야. 당신은 기다릴 수 있어. 켄트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잖아. 켄트는 아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버티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다려야 해.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마이크 오브리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을까? 신문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알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켄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2팔로 알린을 힘껏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만약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이라면 그는 아내에게 정말 잘 견뎌주었다고 칭찬을 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단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일어나요. 뭘 좀 먹읍시다. 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떻게든 알린을 일으켜 세워서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알린 역시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음은 물론이었다. 알았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나 좀 하고 금방 내려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 덕분에 켄트는 마음을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쯤 이미 돈은 범인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켄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돌렸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내 상대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켄트 크로더스입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일 12시랍니다. 그래요. 어디서죠? 물론 밤 12시겠죠. 그런 놈들은 항상 밤 12시를 이용하지요. 정원사의 집입니다. 좋습니다, 크로더스 씨. 이제 우리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내 딸깍하고 전화가 끊어진 소리가 났다. 켄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만약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계단 내려오는 알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예감이 느껴지는군. 켄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예감이요? 알린도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켄트는 아내를 식당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이길 거란 예감 말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배씨가 아직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하지만 켄트는 이내 배씨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이제 뭘 좀 먹어야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일은 놈들을 물리쳐야 하니까. 하지만 그 내일이 먼저 그들을 물리칠 것 같았다.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렀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이 흘러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집안의 허드렛 일을 찾아하면서 가까스로 시간을 보냈다.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켄트의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주말마다 그들을 찾아오는 켄트의 부모가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없다고 연락해온 사실이었다. 그나마 오후가 되자 집안일도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평소 같았으면 1년을 두고 해도 다 하지 못했을 분량의 일이었다. 그래도 아직 보내야 할 시간은 적잖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브루스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브루스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고 이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켄트와 알리는 브루스를 재운 다음 위층 침실로 들어가 각자 책을 펴들었다.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켄트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자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11시가 되자 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어. 켄트는 그렇게 말하며 알린에게 키스했다. 알린은 순간적으로 그에게 매달렸지만 이내 몸을 떨어뜨렸다. 아직은 그런 감정에 몸을 맡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다. 켄트는 가능한 한 소리가 적게 나도록 신경을 쓰며 자동차를 몰아 6블럭 떨어진 거리 끝에 차를 세웠다. 거기서부터 켄트는 몇 채 쓰러져가는 움막과 텅 빈 2군데의 주차장을 지나 피터네 집의 삐걱거리는 대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피터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켄트는 문 앞으로 다가와 살며시 노크를 했다. 이내 웅얼거리는 피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문 좀 열어요, 피터. 나요, 켄트 크로더스. 들어가도 되겠소? 그자들이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다고 했소. 이리로 말입니까요? 우선 불을 좀 켜야겠군요. 아니요, 피터. 불 켜지 말아요. 그냥 지금처럼 캄캄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으니까. 내가 문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문을 잠그지 말아요. 의자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군. 켄트는 어둠이 눈에 익지 않아 피터가 내민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다. 크루도스 나리, 뭘 좀 드시겠습니까요? 옥수수 위스키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한 잔 먹읍시다. 피터의 발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켄트의 손에는 양철로 만든 잔 하나가 쥐어졌다. 켄트는 한 모금에 위스키를 들이켰다. 목구멍에 불이라도 붙는 듯 화끈거렸지만 덕분에 마음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전 뭘 하면 되겠습니까요, 나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요. 마누라는 벌써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들어버릴 것 같아서요. 좋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때부터 꼼짝도 하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그날 하루 종일 견뎌온 시간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게 지루했다. 만약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언가 실수를 저질러서 배 씨를 데리고 오던 범인이 겁을 집어먹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 이렇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는 것은 아닐까? 집에서는 또 알린이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테고 낮 동안의 지루함은 지금 이 순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켄트는 자신과 알린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여기는 자유의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처지다. 언제 어느 순간 배 씨의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배 씨가 살해된다면, 혹은 범인들이 배 씨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켄트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결코 알린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켄트는 전화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에 하나 배 씨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켄트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힘주어 깍지를 낀 두 손이 피가 통하지 않아 서서히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켄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 취한 사람입니다요. 피터가 속삭였다. 켄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깥은 이내 다시 조용해졌다. 켄트가 벌써 자정이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막 했을 때였다. 대문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다가와 멎는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닫히는 소리, 이어서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 계단으로 안내해 주시오. 켄트가 피터를 향해 말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일단 바깥으로 나가니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이 보였다. 피터가 그를 집 밖으로 안내했다. 대문 앞에 이르자 피터가 허리를 숙였다. 배 씨예요. 피터가 말했다. 켄트는 아릿한 현기증을 느끼며
제법 묵직하게 와닿는 딸아이의 몸을 안아들었다. 몸이 따뜻해. 켄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켄트가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터는 촛불을 켜들었다. 틀림없는 배씨였다. 흰 옷에는 지저분하게 얼룩이 묻어 있었고 숨소리가 무척 거칠었다. 놈들이 수면제를 먹인 모양입니다요.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켄트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이 되어 있었다. 차가 있는 곳까지 나이 좀 도와줘요. 알겠습니다요. 피터는 얼른 촛불을 끄며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다. 피터는 켄트의 팔을 붙잡아줬다. 배씨가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운전을 할까요? 그래, 아저씨가 하는 게 낫겠군요. 켄트는 배씨를 품에 안은 채 차에 올랐다. 아이의 몸은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켄트는 배씨가 숨쉬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게 너무나도 고마웠다. 이제 잠시 후면 배씨는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얼른 갑시다, 피터. 알겠습니다요. 알리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말없이 아이를 받아들었다. 켄트는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다음 순간 켄트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켄트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켄트는 말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알리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다. 바위처럼 강한 여자였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여자답지 않게 다음날 켄트가 눈을 떴을 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알린이었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일 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 오늘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대요. 의사라니? 켄트가 되물었다. 어젯밤에 당신과 배씨를 위해 의사를 불렀었어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켄트는 아직 정신이 몽롱했다. 배씨는 괜찮을 거래요. 정말이요? 그런데 왜 내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해주지 않았지? 직접 가서 보세요. 켄트는 약간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에 갑자기 다리에 맥이 풀리며 쓰러지던 순간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두 사람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랑하는 딸 배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는 어젯밤과는 달리 아주 편안하게 단잠에 빠진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상처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직 어리니까 금방 잊어버리겠죠. 나중에 크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브루스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켄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만 가서 누우세요, 켄트. 아침을 준비해서 올려보낼게요. 브루스는 아래층에서 먹고 있어요. 켄트는 알린의 말대로 다시 침대로 가서 누웠다.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좀 창피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일어날게. 하지만 일단 침대에 가서 누워보니 무척이나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켄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일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켄트가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안녕하십니까, 크로더스 씨.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따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멀쩡하더군요. 잘 됐군요. 어젯밤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전화 걸었습니다. 그래요? 켄트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되물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곳 주변 몇 블럭을 완전히 포위해서 경계선을 쳐놨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곧 돈도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해리 브라운이라는 녀석이더군요. 약국에서 일하는 젊은 녀석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요. 그 녀석도 당신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 아버지가 당신 부친과 함께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더군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뱅이라서 당신 아버지를 무척 부러워했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 친구 말로는 당신이 자기에게 뭔가 빚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미친 소리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친구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겁도 많더군요. 반면에 당신의 행동은 무척 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크로더스 씨. 축하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그것뿐이었다. 켄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미 눈 감고도 그럴 수 있을 만큼 친숙한 방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래, 벌어졌다. 하지만 이젠 끝난 것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하인들에게 100달러씩을 주어야 하리라. 물론 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말이다. 수수께끼는 아침 햇살에 안개가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알린이 그의 아침 식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브루스의 모습이 나타났다. 알린이 태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켄트는 하마터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불안감을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다. 브루스가 학교에 갈 때 피터가 따라가게 하면 어떨까요? 알린의 눈은 켄트를 향해 허락해 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켄트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났다. 비록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리라. 우리는 무법천지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그날 오후 켄트의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 만약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해도 마치 금주법 시대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그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기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유괴범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가운데 하나죠. 그렇다. 그것은 대가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켄트 자신과 알린,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그들의 아이,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될 그 청년까지도. 브루스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돼. 켄트가 말했다. 브루스, 혼자서 학교에 갈 수 있지? 그럼요, 아빠. 브루스가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